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낚시터에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선 나는 절대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하지만 7년 전 그날의 사건은 내게 귀신이라는 존재의 무서움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야기를 풀자면 항상 학교가 끝난 후 같이 놀던 현우와 건우라는 친구들이 있었다.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자주 낚시를 가곤 했는데 그 이유는 하루 용돈이 많지 않아서였다. PC방을 한두 시간 하고 나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너무 무료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 건호가 어떤 누나와 같이 오길래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누나가 계속 놀자 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에 누나는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그 누나가 우리 모두와 놀기보다는 유독 건우에게만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토요일 저녁이 되자 우리는 용돈을 모아 캠핑용품을 챙기고 낚시터로 향했다. 그러다 그 누나와 마주쳤다. 예상대로 그 누나는 우리를 계속 따라왔고 우리는 누나를 따돌리기 위해 뛰었지만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길이라 위험해서라는 명목도 있었지만 사실 약간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낚시터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평지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오르막길을 넘어야 낚시터가 나오는 길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누나는 비정상적으로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정상적인 큰 눈 때문인지 아니면 겁도 없이 우릴 따라오는 데서 느껴지는 위화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누나에게 짜증을 부렸다. 누나, 저희 저녁까지 할 건데 그렇게 늦게까지 할 거 아니니까 무섭다고 집에 가자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지 말라고 분명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 누나는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약간의 소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강가에서 불장난을 하며 라면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신경 쓰여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호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누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건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누나가 너무 신경 쓰였다. 그래서 우리가 먹던 라면을 종이컵에 덜어 꺼냈지만 그 누나는 여전히 건호만 바라보며 영혼 없이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누나가 사라졌다. 불러도 대답이 없자 우리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찾으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이 무섭기도 했고 다시 그 큰 눈을 마주하기도 꺼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며 혼자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4분쯤 지났을까 현우가 소리쳤다. 현우의 평소 성격 때문에 우리는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너가 가보라고 떠넘겼다. 결국 내가 가게 되었다. 현우에게 가보니 현우는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그 누나는 부부 무덤 위에 서 있었다. 너희 이 야밤에 왜 이리 시끄럽게 놀아? 뭐하고 놀길래 그리 재미있나? 라며 할머니 말투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숨 넘어갈 듯 웃으며 옆에 있는 무덤에 우리 이름을 하나씩 대며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누나의 눈이 뒤집히며 웃는 그 소름 돋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건호를 데리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 누나를 데려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내달려 마을에 도착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을 만난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야 누나가 생각났다. 전화를 하려 했지만 모든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근처 단골 PC방으로 들어갔다. PC방에 들어간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너무 당황해서 저마다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알바형이 한 명만 말하라고 해서 그제야 현우가 제대로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한숨을 돌리며 물 한 잔을 마시고 PC방을 쓱 둘러봤다. 그때 PC방 구석 세 번째 자리에서 그 큰 눈과 마주쳤다. 여기 있을 리 없는 그 누나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PC방 구석 세 번째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그 누나는 우리가 낚시터에서 도망친 그 누나였다. 우리는 분명 1시간 30분을 달려 마을로 왔고 그 누나를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순간 말을 잃고 어버버거렸다.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니들이 말하는 그 여자 쟤 아니냐? 이 말에 현우와 건우의 시선도 알바형의 손가락 끝을 향했다.
그 누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도망치지도 소리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다 현우가 혼자서 그 누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상황은 이랬다. 현우가 그 누나에게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여기 왔냐? 고 물었고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그 대답에 현우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때 알 수 없는 오싹한 기운이 우리 사이에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치 무엇인가가 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누나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누나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우리 일상 속에 남아 있었다. PC방을 나선 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어제의 일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그 누나의 존재가 떠올랐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희들도 어제 일 잊히지 않지? 우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건호는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한 상태로 지냈다. 원래 활발했던 친구였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건호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호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조차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였다. 단지 건호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건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됐다. 그의 부재는 우리에게 계속 미지의 공포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호가 사라졌대.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현우의 말에 따르면 건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며칠째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건호가 도망친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누나와 얽힌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겪은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이상한 사건이 아니었다. 두 번째 이야기 28개의 금기. 사람들은 흔히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28개의 금기 사항이 있다. 이 28개의 금기는 나와 내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 금기를 어기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지금도 그 규칙들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어깨를 털어라. 귀신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 땐 항상 어깨를 한번 털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심하게 갖고 싶다면 즉시 집으로 돌아와라. 그 물건에 귀신이 깃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홀리게 해서 물건을 집으로 들이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이 없다면 대답 없이 빨리 끊어라.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산한 느낌이 들면 주변을 밝게 해라. 어두운 곳에 귀신이 잘 붙기 때문에 늘 주의를 밝게 유지해야 한다. 입에 들어간 느낌 없이 갑자기 입에 잘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면 조심해라. 그리고 잠시 상갓집이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경우 귀신이 따라올 수 있다. 같은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마라. 해로운 존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TV에서 공중파 애국가가 끝난 후 나오는 삐 소리를 오래 듣지 마라. 갑자기 귀가 멍하다면 누군가 귀신이 자신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즉시 피해라. 무언가가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편두통이 심하면 흰 끈으로 머리를 꽉 묶어라.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귀신의 짓일 가능성이 크다.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잠자는 장소를 옮겨라. 귀신이 심심해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꿈속에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이 깨기 전에 귀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평소 일어나던 이상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 잘 때 더운 방에서 자지 마라.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가위 눌릴 때 눈을 떠서 무언가를 봤다면 빨리 몸을 움직여라.
가위를 눌릴 때 눈을 뜨고 본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그 아래에서 귀신이 당신을 지켜볼지도 모른다.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마라. 거울 속에 자신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갔다면 그것은 떠돌이 영혼일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존재이니 가까이 하지 마라. 오래된 달마도는 걸어두지 마라. 운이 떨어져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 피가 나는 상처가 생기면 물 가까이 가지 마라. 귀신이 피를 원할 수 있다.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마라. 폐가나 흉가에 간다면 귀신의 장난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잘 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지 마라.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으로 착각해 데려갈 수 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마라.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는다. 냉장고나 장롱 위를 비우지 마라. 귀신이 그 위에서 지켜볼 수 있다. 문지방을 밟지 마라. 지방령이 화를 낼 수 있다. 잘 때 의자를 빼놓지 마라. 귀신이 의자 위에서 당신을 지켜볼 수 있다. 잠이 문득 깼을 때 옆을 보지 마라. 귀신이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장롱을 열어놓지 마라. 귀신이 당신을 데리러 올 수 있다. 방에 내 모퉁이를 보지 마라. 한쪽 모서리에서 귀신이 숨을 쉬게 할 수 있다.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두지 마라. 저승사자가 그 자리에 누워 쉬다가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두막의 여자. 올여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일을 겪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글로 남겨보려고 한다. 우리 집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시골에 있다. 나는 그곳에서 자연 애호가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참가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X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클럽 멤버들과는 주로 그 산에서 등산을 하거나 캠핑을 하곤 했다. 어느 날 클럽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행 가이드를 기획하게 되었다. X산의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다. 나는 그 기획에 찬성해서 행사 준비를 맡게 되었다. 내가 맡은 일은 가이드할 장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여러 번 올라본 산이었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직접 답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휴일에 혼자 X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기에 최적이었다. 한 손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가이드 책자에 실을 사진을 찍으면서 등산을 즐기고 있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약수터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사 당일에는 더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디선가 가냘프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목소리처럼 들린 걸까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또 들렸다. 그 소리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구 있어요? 혹시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풀숲이 우거져 있었고 작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풀을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넓게 트인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X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였다.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오두막은 마치 오래된 헛강 같았고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기묘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오두막 안에서 나오는 듯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다. 오두막에 가까이 다가가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에는 낡은 부적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먼지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원래 하얀색이었을 부적들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등에 기대고 서 있던 여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낡고 찢어진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아 마루 위에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태택하여. 그 여자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분명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여자는 갑자기 흔들리던 몸을 멈추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내 쪽을 천천히 바라봤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오두막에서 벗어나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등산로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달리던 중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풀숲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것은 그 여자의 머리였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 여자는 천천히 풀숲 사이로 움직이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앞에 산기슭이 보일 때쯤 나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산기슭에 도착했고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제발 열어주세요.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묻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내게 생명을 되찾아주는 소리처럼 들렸다.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문 밖을 쓱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무도 없잖아. 꿈이라도 꿨니? 나는 뒤를 돌아봤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너 많이 놀랐나 보구나. 일단 들어와서 쉬어. 나는 할머니의 말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지만 나는 차가운 손을 떨며 그 차를 들 수 없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방금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과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자 입에서 말이 나왔다. 산에서 오두막을 봤어요. 그 안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오두막,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일 텐데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선 그곳에 뭐가 산다고들 하더구나. 그런데 누군가 그곳에서 여자를 봤다고 하는 건 내가 처음은 아니야. 나는 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정말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멀리하지. 내가 그곳에서 돌아온 건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다신 그 산에 가지 말거라. 그곳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 산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여자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때때로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났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기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삼촌댁. 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신 삼촌과 숙모는 나를 무척 아껴주셨다. 외가의 장남이었던 삼촌은 할아버지에게서 토지와 살림 대부분을 물려받으셔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임대료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계셨다. 삼촌 댁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층 집이었다. 삼촌과 숙모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둘만 살며 적적하게 지내셨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매는 삼촌 댁에 자주 머물렀다. 삼촌은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고 용돈도 주시며 우리를 친손주처럼 돌봐주셨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삼촌 댁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 동아리 활동과 학업 때문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봄
숙모가 갑작스럽게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랜만에 삼촌댁을 방문했다. 숙모의 장례식이 있던 날 삼촌댁에 도착하자 나는 깜짝 놀랐다. 삼촌댁은 예전과 달리 황폐해져 있었다. 미닫이문은 너덜너덜해졌고 집안은 퇴색된 느낌이었으며 빨랫감이 한데 쌓여 있었다. 원래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숙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만두었다고 했다. 나는 삼촌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삼촌, 괜찮으세요? 삼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 공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삼촌의 낙담한 모습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후 삼촌은 계속 혼자 지내셨다. 아버지는 가정부를 다시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새로운 가정부들은 오래지 않아 모두 그만두고 떠났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중림 안에 있는 낡은 단칸집에 무언가 사람이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부가 그렇게 말하며 떠났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 부모님은 삼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라고 하셨다. 나는 고향을 떠나기 며칠 전 삼촌댁을 찾았다. 오래간만에 방문한 삼촌댁은 황폐했던 모습과 달리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새 가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나 싶어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건강해 보이시네요. 새로 오신 가정부는 좋은 분인가 봐요. 삼촌은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 미타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을 전에 그만뒀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빨랫감도 없었다. 삼촌이 스스로 하셨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삼촌의 상태가 걱정되어 더 묻지 않고 넘어갔다. 그때 삼촌이 불쑥 말했다. 너 숙모가 만든 튀김 좋아했었지? 냉장고에 있으니 먹고 가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숙모가 만든 튀김이요? 숙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삼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어젯밤에도 왔었거든. 냉장고에 남겨놓고 갔단다. 가서 먹어보렴. 삼촌의 말에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먹어도 된다. 삼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나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정말로 안에는 몇 개의 튀김이 있었다. 튀김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방금 만든 듯한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튀김을 먹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숙모가 이 튀김을 만들었다는 삼촌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이상한 상황이었다. 나는 튀김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요. 다음에 먹을게요. 삼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삼촌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숙모가 돌아가신 후로 가끔 집에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삼촌은 책을 읽다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 숙모는 매일 저녁 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매일 저녁이요? 숙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삼촌은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고 대답했다. 돌아가셨지만 매일 밤 여전히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삼촌이 제정신이 아닌 건가?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져 나는 삼촌 댁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었다. 삼촌, 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길에 저기 있는 접이식 사다리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삼촌이 불단 옆에 있는 사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다리요? 여기에 왜 사다리가 필요해요? 삼촌은 차분하게 말했다. 숙모가 저 불단 위에서 내려오기가 힘들어 보여서 사다리를 세워주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불단 위에서 내려온다고. 삼촌이 말하는 그 숙모는 정말 돌아가신 숙모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두려움을 억누르며 나는 서둘러 접이식 사다리를 삼나무 기둥 옆에 세워주고 빠르게 삼촌 댁을 나왔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타기 전 나는 한 번 더 삼촌 댁을 뒤돌아봤다. 해가 저물어 어스름한 빛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소름이 돋아 얼른 시선을 돌리고 차에 올라타 급히 그곳을 떠났다. 5번째 이야기 흑인형 괴담. 이 이야기는 선배에게 들은 것이다. 내가 가입한 동아리는 오래전부터 동굴 탐험을 해왔는데 주로 이와테 현에 있는 동굴들을 탐험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굴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아서 내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그해 겨울 우리는 꽤 넓은 동굴을 찾아가서 탐험을 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참가했으며 각각 다른 동굴로 나뉘어 탐험과 측량을 맡았다. 그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동굴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측량이 이미 끝난 곳이라 딱히 할 일이 없었고 그들은 그냥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 박쥐를 찾고 기념 촬영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아래쪽으로 뚫린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구멍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었고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그 친구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우리는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멍 안쪽에 팔 2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 그 안은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쉽게 파지더라고. 그 친구는 구멍 속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다다미 3개 정도 크기의 공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제야 어떻게 그 친구가 몸을 돌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곳에서 플래시를 켜봤더니 흑인형이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 흑인형이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 우리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그저 종유석이거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가 그 흑인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인형이라니. 누군가 그런 장난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눈에 띄게 불안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그 인형 너무 사람 같았어. 진짜 사람처럼 보였어.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혹시 시체일까? 였다. 우리는 당장 동굴을 빠져나왔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끔찍했다. 그 흑인형처럼 보였던 것은 몇 년 전 실종된 고등학생의 시체였다. 시체는 오랫동안 동굴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의 습기와 차가운 공기로 인해 썩지 않았다. 온몸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 봉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는 동굴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시체의 얼굴에 있던 안경만큼은 전혀 흙으로 덮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